무심한 얼굴 뒤로 때론 잔혹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침묵의 도시. 목숨을 건 한 여인의 필사의 탈출. 그것은 살기 위한 마지막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할 틈도 없이 경찰서를 찾은 여인.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 목을 졸린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얼굴에 맞은 흔적이 좀 있었고. 혹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 여인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시간 학교를 마친 18 수연이의 발걸음은 어디론가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소 부모님이 함께 일하는 지하 작업실이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딱 했는데 사건 현장처럼 다 테이프로 막아져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만난 경찰분이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해주셔서 그 순간 수연이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동생한테 막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 엄마하고 아빠하고 무슨 일 있나 봐 이래요. 병원으로 바로 갔어요. 엄마가 이제 기절 상태로 있었고 의식이 없던 상태였고 제 동생은 엄마 옆에서 막 울고 있었고 무슨 일이냐고, 엄마 많이 다쳤냐고, 피나고 엄청 많이 다쳤을 줄 알았는데 그냥 엄마 보자마자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자매에게 닥칠 비극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보내면서 동시에 사건 현장도 형사들이 갔죠. 시체 상태가 엎어져서 누워 있었고 그대로 엎어진 상태로 누워 있었고 주변이 좀 흐트러져 있었고요.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던 지하 작업실 한켠, 싸늘한 주검이 되어 쓰러져 있던 건 여인의 남편이자 자매의 아버지였습니다. 사인은 뭐로 그때 추정이 되던가요? 목 졸린 사였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목이 졸린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남편. 목이 졸리고 상처 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경찰서를 찾은 아내. 그리고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고 엄마마저 잃을 뻔했던 자매. 그저 평범한 이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날은 평소보다 유난히 무겁고도 음침한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보면은 한상급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하러 왔다가 저녁 늦게까지 하고 가거든요. 일밖에 몰랐어요. 생전 어디 놀러 가는 법도 없고. 쉬는 날도 없이 거의 매일을 이곳 지하 작업실에서 일을 하곤 했다는 부부.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늦은 밤이 되어서야 퇴근을 하곤 했던 아내가 그날따라 점심이 조금 지난 시각 작업실을 나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너 시간 후 경찰서를 찾아온 아내로 인해 이곳에 있던 남편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이 안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사건 자체도 제3자가 개입됐나 그런 수사도 했었죠. 그래서 그 시간 CCTV나 주거지나 모든 걸 다 확인했는데 전혀 개입이 없었습니다. 사건의 용의자로는 살해당한 남편의 아내 윤 씨가 유일한 상황.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그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밥상을 치우고 그때 밥상을 치면서 그 윤 씨가 마음을 먹게 되죠. 여기서 끝을 내야겠다. 아내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끈을 여기서 목을 졸랐다고 진술을 했고 또 현장에도 그 노끈들이 있어가지고 수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국과수 감정도 일치하는 걸로 회신이 됐고요. 범행에 쓰인 도구는 작업할 때 자주 쓰곤 했다는 노끈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확인한 아내는 그 길로 작업실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실신 직전의 상태로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온 겁니다. 신경 안정제를 30개 먹었다고. 자살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상태에서 약을 먹은 후에 신경에 이제 변화가 났죠. 이렇게 자수해서 한 건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남은 건 살해 동기. 그러니까 그녀가 무려 25년이나 함께 산 남편을 왜 죽였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얘기. 지난 25년간 침묵해야 했던 가족의 끔찍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5살 때부터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간이 수공업을 했었는데 그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을 이제 아빠가 던져요, 엄마한테.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하늘에 막 날아다니니까 엄마는 빨리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빨리 방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해서 항상 저는 방에 있었죠. 엄마랑 아빠랑 그렇게 싸우면. 그것이 엄마 아빠의 그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초등학교 때였다고 합니다. 한 3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아빠가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제가 잠에서 깼어요. 아침에. 그래서 그 옆방으로 갔더니 그 전동 드라이버가 있어요. 일하는 도구 중에. 아빠가 엄마 머리를 전동 드라이버로 계속 내리치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아플 법도 한데 그냥 꿋꿋이 일만 하고 계세요. 엄마 머리가 찢어졌나 봐요. 그래서 위 상의가 다 피에 물들 정도로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막 목을 타고 막 등을 타고 피가 줄줄 흘러요. 근데 엄마 괜찮아? 이랬는데 엄마가 이제 화장실 문 이렇게 닫으면서 엄마 괜찮다고, 엄마 괜찮아? 이랬는데 눈에 눈물이 막 가득한 거예요. 고작 10살의 어린 나이. 폭력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된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수지에겐 아빠의 두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이렇게 가족끼리 다 같이 나가고 이러면은 엄청 소심하고 말수도 없으시고 되게 천사 같고 사람들이 막 아, 저 사람 되게 얌전하다. 하지만 집에서의 아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재채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재채기를 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숟가락을 벽에 팍 던지시면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왜 밥상머리에서 재채기를 하냐고 재수없게. 그 이후로는 밥 먹다가 뭐 하다가 아빠 앞에서 재채기가 나올 것 같으면은 그 벽장에 있는 장롱 속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이불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묻은 다음에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누뚱이 동생 수연이가 태어난 후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아빠가 유리병을 엄마 있는 벽 쪽으로 던지니까 유리 파편이 다 튀잖아요. 기절을 해가지고 피가 쪽쪽 떨어지는데 무섭잖아요. 엄마 죽으면 어떡하냐고 엄마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건으로 묶어주면 된대요. 엄마를 향한 아빠의 폭력은 집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둘만 있는 작업실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뭐 멀티탭으로 채찍질을 한다던가 스패너로 엄마 머리를 찢는다던가 뭐 전구 스탠드를 던져가지고 그 파편이 튀어가지고 엄마 뭐 살에 꽂힌다던가 막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하시다가. 화가 난 아빠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맞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공원으로 도피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아빠랑 저랑 동생이랑 셋이 있었는데 아빠가 이제 막 칼을 들고 가스를 끊어가지고 다 피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고 다 같이 죽자고 니네 엄마 빨리 어딨냐고 찾아오라고 그래서 안방으로 가셔가지고 장롱 속에 있는 엄마 옷을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보라고 거기서 엄마 옷을 칼로 세로로 팍 푹푹 찢으시면서 보이냐고 내가 이 옷 찢는 게 아니라 니네 엄마 백대기를 이렇게 칼로 찢어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빠의 무자비한 폭력이 딸들에게까지 이어지려 할 때마다 온몸으로 막아냈던 엄마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과 마음은 병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집 앞에 놀이터에 계신데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엄마가 귀 한쪽 청력을 잃었다고. 그래서 아빠가 자주 때리시는 곳이 이제 귀하고 머리 이 가운데를 자주 때리셨어요. 그렇게 지독한 폭력과 두려움 속에서 25년간 침묵하며 살아온 엄마였습니다. 막 침대 매트리스도 막 칼로 막 찔러보시고 막 화장대 의자도 막 솜으로 된 거 찔러보시고 막 찌르시면서 내가 지금 엄마 죽이는 연습하는 거라고. 엄마에 대한 아버지의 살해 협박은 그 후로도 계속됐다고 합니다. 아빠가 막 검색하실 줄을 모르세요. 이제 저를 불러다가 화학약품을 쳐보라고 하시고
사람 죽이는 칼 어디서 파는지 검색해보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막내딸에게 사람을 해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인 칼과 총 등의 구입 방법을 검색시키는가 하면 심지어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독한 화학약품을 먹이려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4일 전 아버지는 그간의 살해 협박들을 직접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그 공장에 보면은 이렇게 박스를 묶는 노끈이 있어요. 그 노끈 가지고 엄마 목을 조르셨대요. 아빠가 너는 죽어야 된다고. 그날 엄청 우셨어요. 엄마는 그저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비로소 절실히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5년 만에 처음으로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있기 2주일 전이었습니다. 자신과 두 딸의 앞으로의 삶을 위한 죽음까지 각오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도움을 청하기에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엄마는 이곳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던 걸까? 긴급조치라고 해가지고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이렇게 못 긴장해도 그런 걸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것도 경찰에 신고가 돼서 이제 어머님이 피해 인수를 얘기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아버님을 강제적으로 딱 그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태료상밖에 안 돼요. 신고하면은 바로 아빠 할도가 죽을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때부터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같이 사시는 분도 나오셔야죠. 지금 본인들이 예상을 하시잖아요. 아버님이 나한테 폭력을 해드릴 거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쉼터 연락처 좀 알려드릴까요? 엄마가 언젠가는 그 피나저씨 나올 텐데 그 이후에 근데 그런 것까지 하고 저희가 지내야 돼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본인들이 마련을 하셔야지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평생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음으로 엄마가 찾은 곳은 무료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접근 금지 그거 외에는 할 수 없다고. 근데 이렇게 진압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법원이? 아니, 주변에 목격자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막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협박하고 그러면 무조건 녹음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녹음을 녹음하고는 하셔야 돼요. 죽겠는데. 그렇게 그게 참 보호 문제여서. 근데 문제는 항상 법은 있어도 벌어진 이후에야 하는 건 항상 그게 문제잖아요. 경찰도 법도 언제 어느 때 죽음을 불러올지 모르는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새 모녀를 완전히 지켜줄 순 없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 집을 나선 지 4일 만에 다시 돌아온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건 분노로 가득 찬 아버지의 더욱 잔인해진 폭력이었습니다. 참고 살면 나아질 거란 기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도 엄마가 꿈꿀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들에게 어떤 그 도움을 청했을 때 그 도움의 결과가 별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만 인식하게 되면 절대 그런 짓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누구도 그 뒷감당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그 공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 팔뚝만한 망치가 있어요. 그 망치를 막 갖고 오시더니 탁 내리치시면서 너는 저 아줌마 가면은 이 망치 가지고 머리통 다 부셔가지고 네 뇌를 헤집어 볼 거라고. 무슨 생각하는지. 책상 위에 망치를 올려놓고 심한 욕설을 할 때 결심했습니다. 남편 손에 죽기 전에 내가 남편을 죽이자. 우리 딸에게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 조이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게 해주자 생각하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그날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 수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평생을 감추고 살아야 했던 가족의 비밀. 다시는 떠올리기조차 싫은 상처뿐인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며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한 이유는 단 하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록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터놓게 됐지만 참아도 길이 없고 또 그냥 방치해도 길이 없고 되게 막막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했다면 누구 하나가 죽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 같은 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